뿅. 고조선에 이어서 만주에 웅비하면서 방국괴나 끼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철기를 바탕으로 성장한 여러 국가 중에서 가장 맏형이 되겠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뿌옇게 보이는 바로 부여가 되겠습니다. 과연 부여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까? 부여는 과연 어떤 나라였을까?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나라는 바로 부여입니다. 부여. 부여. 앞에 있는 부자는 아비 부자, 뒤에 있는 여자는 바로 남을 여자. 여력이 없어. 여분이 없어. 뭐. 자,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이 바로 뭐냐? 건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건국이 되었을까? 건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첫 번째는 그 시기가 되겠는데 언제 건국이 되었냐면요. 서기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4세기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아니야, 서기전 3세기야. 아니야, 서기전 2세기야. 그런데 중국 역사책 사마천이 쓴 사기에 이미 서기전 3세기에 부여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넉넉 잡게 서기전 4세기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한참 700~8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멸망한 때는 바로 언제냐면요. 바로 서기 494년에 바로 이 고구려에게 부여가 고구려에게 이 병합되게 되면서 역사 속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멸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쨌거나 494년에 소멸된 나라가 바로 이 부여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디에 세워졌을까? 이 부여의 그 위치를 따져보면요. 일단 여러분들 만주로 가셔야 됩니다. 만주로 가셔야 되고 만주에서 강 하나를 찾으셔야 되는데 그 강이 바로 뭐냐면 소나무 꽃강, 송화강. 중국 발음으로 숭화강이 되겠어요. 숭화강. 그 백두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백두산에서 약간 비스듬히 서쪽으로 가다가 눈강인가? 눈강을 만나가지고 다시 방향을 꺾어서 흥룡강으로 흐르는 큰 강줄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송화강 유역에 그 송화강 유역의 중상류에 비옥한 지역. 이 송화강 유역에 만주에서 가장 큰 평야 지역이 있거든. 바로 그 평야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나라가 바로 부여. 바로 부여입니다. 부여. 허허. 아닌데. 자, 그렇게 해서 시기와 어떤 위치를 알아봤고, 그러면 누가 세웠느냐? 그 주도 세력입니다. 입시국사에서는 예맥족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큰 뿌리죠. 예맥족이 세웠다. 아니다. 부여족이 세웠다. 뭐 이렇게 논란이 있지만 일단은 입시국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맥족이 세웠다. 그렇게 여러분들 퉁쳐주자고요. 예맥족이 세웠고요. 그리고 이들은 바로 뭡니까? 망명객이다. 망명했다. 그러니까 지배 세력이 망명해가지고 세운 나라다. 이렇게 중국 역사에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부여의 어떤 할아버지를 인터뷰해가지고 전해진 얘기인데 중국 역사서에 그 부여의 할아버지가 옛날에 망명인들이 와가지고 성을 세웠는데 감옥 같아. 거기서 어떻게 살아?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물론 제가 살붙인 얘기도 있어요. 뭐 거기서 어떻게 살아 이런 얘기는 없고 둥글게 성을 지었는데 감옥과 같다. 누가? 망명인들이. 그러니까 지배 세력은 어디에서부턴가 온 사람이 되겠지.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그냥 토착 세력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어쨌거나 망명해서 세웠는데 그러면 누가 망명했느냐? 여기에 그냥 짧게 한번 적어봅니다. 누가 망명해서 세웠느냐? 그 망명한 사람의 이름이 뭐냐? 중국 역사서에 그 부여와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그 후한의 왕충이라는 사람이 기억나는데? 논형이라는 책에 바로 부여의 건국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바로 중국 사료에는 뭐라고 전해지냐면 이 망명객의 이름이 동명이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동명? 아니, 동명은 고구려 세운 주몽 아니야? 아닙니다. 이 고구려의 그 주몽 이야기는요. 바로 부여를 세우는 동명 이야기를 베낀 거야. 베낀 거야. 나중에 베낀 거야. 한참 뒤에 뭐 한 소수리만쯤 돼가지고 야 우리나라에도 뭐 건국 이런 어떤 웅장한 그런 어떤 육룡이 나르샤 뭐 이런 거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용비 어천가 필요한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용비어천가가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지? 어쨌거나 고구려는 한 소수림 왕 때쯤에 부여계의 이런 건국 이야기를 참고해가지고 베낀 거지. 어쨌거나 중국 사료에는 동명이 바로 이 고리국을 탈출해가지고 활을 잘 쐈다고 하고, 그래서 그 고리국 왕이 동명을 없애려고 하니까 동명이 도망와가지고 밑에 강물을 만나가지고 활을 두들겼더니 거기서 자라고 물고기가 떠올라가지고 강을 건너고 쫓아오는 고리국 군대 앞에서 그 해산되게 되면서 못 건너고 막 그래가지고 부여를 세웠다. 결과적으로 부여를 세웠다. 누가? 동명이. 그래서 중국 사료에는 부여를 세운 사람이 동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료. 우리나라의 삼국유사를 보시게 되면요, 아주 큰 얘기가 나오죠. 삼국유사에 전해지는 얘기인데, 일단은 용을 5마리의 용 수레를 끌고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해모수. 이 해모수가 이제 부여를 세웠다. 그리고 해모수의 아들이 해부르의 아들이 금개구리, 금와. 그리고 그 아들이 대소는 고구려의 그 대무신왕 주몽의 손자에게 이제 죽죠. 자,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가 전해지게 됩니다. 동명이나 해모수나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사료에는 동명, 삼국유사에는 해모수가 건국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할 얘기가 바로 뭐가 있을까? 일단 이렇게 건국이 되었다. 그럼 여기에서 뭘 먹고 살았는지는 나중에 경제로 따져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건국했으니까 그 다음 번째는 바로 뭡니까? 정치 한번 알아봅시다. 정치. 부여의 정치. 부여의 정치에 대해서는 뭐 입시국사에서 조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란색이 이어지는데요. 바로 뭐냐면 5부족, 5개의 부족이 모여가지고 서로 가위바위보 내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부족이 왕을 세우고 나머지 4개 부족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형태, 바로 5부족 연맹국가였다. 그러니까 연맹왕국이었다. 5부족 연맹왕국. 연맹왕국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뭐 구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나타내 봅시다. 일단은 바로 뭡니까? 가장 힘센 부족장, 군장이 왕이 됩니다. 왕은 부여의 가장 중앙을 다스리게 되겠고요. 그리고 왕 위쪽에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에 바로 뭡니까? 나머지 4개의 부족장이 포진하게 되는 겁니다. 왕보다는 세력이 약하지만 다 합하면 왕보다 힘이 셀 수 있습니다. 바로 요 4개, 이 4개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바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거 노란색으로 적어야 되네. 노란색이 되네. 중앙에 왕이 있다면 이들은 바로 가가 됩니다. 왕보다는 이 가가 더 중요해. 왜? 무슨 가냐? 뭐 여러 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중요한 것부터 마가, 우가. 정확하게 위치는 아닙니다. 그냥 적어 보는 거예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있습니다. 이들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제가라고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부여의 정치는요, 5개 부족이 연맹했는데 중앙에 가장 큰 힘이 센 군장이 왕이 되고 그 옆에 마가, 우가, 구가, 저가와 같은 제가들이 함께 4분의 제가들이 함께 나라를 통치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바로 이 제가들이 다스리는 각각의 지역, 독자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지역을 싸잡아서 4개잖아. 하나, 둘, 셋, 4개니까 이 지역을 뭐라고 했느냐? 이 지역을 바로 빨간색이 왜 나왔을까? 사출도라고 합니다. 사출도. 4개로 출발! 사출도. 자, 정리하죠. 부여의 정치는 5부족 연맹, 중앙에 왕이 있었으나 막강한 4개의 부족장들이 있었고 그들을 뭐라고 했느냐? 가라고 했는데 합쳐서 제가라고 합니다. 이 제가들이 다스린 지역을 동서남북 나눠가지고 4개로 출발, 사출도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터져드리고요. 딴딴딴, 딴딴딴, 강조 한번 딴.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5부족 연맹체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따단딴. 아시겠죠?
5개 부족. 이것은 나중에 고구려와 비슷하게 넘어가.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특별한 건 좀 특이한 것이 바로 뭐냐면 특이한 것이 뭐냐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거 뭐야? 가축 이름이야. 마가는 말 키우는 사람, 우가는 소 키우는 사람, 저가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돼지, 저팔계숑, 돼지 키우는 사람, 구가는 개 키우는 사람. 뭐 팔기도 했겠지? 말장수, 소장수, 돼지장수, 개장수. 저 가들 중에 큰 가들은요, 중국 역사에 전하는데 한 수천 집을 다스렸답니다. 수천 호. 그리고 작은 가들은 뭐 수백 호. 하지만 그들이 힘을 합치면 왕도 무시 못하는, 왕이 조금 긴장해야 되는 바로 그런 세력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사출도의 가들은요, 바로 이들 제가는요, 왕과 별도의 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중국 역사에 전해지는 얘기인데, 사출도의 각 집들은요, 그 제가들은요, 거의 왕처럼 행세를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백성들은 거의 노비 수준으로 그 제가들을 이렇게 떠받들고 있어야 됩니다. 하호라고 해가지고 거의 노비 상태로 그 제가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제가가 한마디 하면은 멀리 있는 왕소리 듣기보다 가까운 제가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야. 게다가 바로 뭐냐면요, 각 집마다 무기가 있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제가들이 왕과 별도의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제가들이 똘똘 뭉쳐서 왕한테 반기를 들면 왕도 긴장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오부족 연맹체, 즉 연맹왕국의 어떤 정치 스타일에서 여기에 더해가지고 바로 왕의 권한은 약할 수밖에 없다. 미약했다. 물론 힘이 셀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막 와, 다 모여, 제가들 군대 내시오. 내가 지금 전쟁하려고 하는데, 대소 같은 경우에, 부여왕 대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고구려의 저 코를 납작하게, 고구려가 우리 밑에서 막 똥침을 찌르고 올라오는데 한번 눌러줘야 될 거 아니오. 군대를 내시오 해가지고 막 몇만의 군대를 이끌고 갈 수도 있지만 살에 걸리듯이 뭐 잘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왕권이 약해졌을 때는 언제든지 그 왕권을 위협하는, 왕을 위협하는 세력이 되는 거죠. 또 어떤 얘기가 전해지게 되냐면요, 이런 어떤 군사권과 함께 어떤 그 날씨, 그러니까 농사에 큰 농사라든지 목축에 큰 영향을 주는 바로 이 뭐라고 그럴까? 내가 여기서 왜 풍을 적었지? 이걸 뭐라고 하지? 풍흉. 풍년이 왔네, 흉년이 왔네. 농사가 잘 됐네, 농사 안 됐네. 풍흉에 관계된, 그러니까 뭐 날씨가 참 안 좋아, 뭐 장마가 지거나 뭐 가뭄이 들면 부여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날씨가 안 좋아서 농사가 안 되고 가축이 병들면 왕을 바꿔야 돼? 아니면 왕을 죽여야 돼? 뭐 이런 얘기도 했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들이 군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독자적인 군사, 왕의 명령이 아니라 제가들의 명령을 받는 군사가 있었고, 풍흉과 관련돼 가지고 왕을 교체할 수도 있다. 그 교체 과정에서 죽일 수도 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부여의 왕권이 미약한 어떤 역사적인 사료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야, 독자적인 군대가 있어? 그리고 하여간 기후가 안 좋으면 왕을 바꿔? 야. 왕권이 강력했을 땐 이런 얘기 안 나오지만 왕권이 약해질 그런 틈만 있어도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 연맹왕국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오부족 연맹, 사출도, 제가들이 다스리는 독자적인 지역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같은 어떤 관명 이외에 뭐 대사라든지, 머사 아니에요, 대사예요, 대사. 대사를 잘 외워야 돼요. 그리고 대사자, 그리고 사자, 뭐 이러한 관 등도 있었답니다. 뭐 이거는 그 족장 밑에 이런 어떤 그 좀 작은 그런 어떤 그 집단의 우두머리들을 이런 사자로 삼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장 높은 군장이 있고 그 밑에서 이제
그 나름의 그런 어떤 있을 거 아니야. 그 뭐 어떤 조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조직의 장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관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란이 등장합니다. 뭐 마가라는 관명이 있었고 구가라는 관명이 있고 마가, 우가, 구가, 저가가 있었고 대사, 대사자, 사자가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는 얘기가 되겠죠. 자, 어쨌거나 오부족 연맹체에서 왕권이 미약했고 그리고 제가들이 있었고 그들이 다스린 지역 사출도 정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정치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 경제가 되겠습니다. 경제. 자, 부여의 경제. 뭘 먹고 살았을까가 되겠죠. 자, 일단은 바로 뭐냐? 농업이 중심입니다. 농업. 역사서에 전해지는 얘기로 바로 뭡니까? 부여는 오곡이 풍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5개의 곡식이 아니고 오곡은 5개의 곡식이 아니고 많은 곡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곡식들이 생산이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식은 바로 뭐? 조와 콩, 조콩, 조두. 그것을 많이 먹었다. 이렇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또한 잘했던 것이 중국 사람들이 칭찬할 정도로 잘했던 것이 부여 사람들은 목축을 굉장히 잘해요. 목축. 그러니까 가축을 잘 길렀다는 얘기지. 특히나 소를 잘 길러가지고 이 제사할 때 이 제물을 바치는 소, 살찐 소, 영양 상태가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축을 잘 길렀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뭐라고 합니까? 반농 반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은 농사, 반은 뭐 목축 그 정도로 이런 목축의 비중이 컸다 이런 것이 되겠는데 상대적으로 하지만 반절 딱 잘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중요한 건 농업이고요. 그것과 함께 목축도 함께 잘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뭐 기반이 좋은데 과일은 없습니다. 과수원 같은 게 없어 부여에서. 그래서 오과 뭐 과일 같은 걸 볼 수 없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출. 이건 내수가 되겠고 수출. 중국과 교류를 아주 굉장히 잘합니다. 부여가. 이 조공무역을 굉장히 잘하는데 이 수출품이 있었어요. 수출품. 어떤 수출품이 있었냐면은 일단은 바로 뭐냐? 제사용 소. 이걸 뭐라고 할까? 우량소라 적을까? 일단 소. 소가 굉장히 유명하고 소 수출 유명했고요. 그 다음에 모피, 그 중에서도 담비 가죽, 쪽제비 친척이야. 담비 가죽, 가죽까지 적어야 되는구나. 담비 가죽이 유명했고요. 그리고 붉은 옥이라고 해가지고 홍옥, 홍옥으로 만든 구슬, 구슬이니까 주옥이라고 합시다. 주옥. 큰 거는 뭐 대추만 했다고. 대추만한 그 구슬 이만 주렁주렁 중국 사람들이 좋아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체제가 되겠고요. 노력질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니까 뭐 이런 약탈 경제 시스템은 안 했습니다. 평야지대에서 풍성하게 풍요롭게 농사를 지었고 가축도 길렀고 거기와 관련된 이런 수출품도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바로 뭐냐? 경제에서 이제 사회로 넘어가는데 사회를 여기다가 적을까? 여기다가 적지 뭐. 자, 사회는 그 시대의 풍속이 되겠어요. 자, 부여의 사회 풍속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터져드리고 시작하죠. 자, 여기서는 뭐 이제 뭐 채로 우리가 잘 걸러야 돼. 자, 부여의 사회 풍속 바로 첫 번째 바로 뭐가 있느냐? 법이 있었습니다. 법. 쉽게 말해 법이라고 적지만 법금, 뭐 범금 이래도 되겠다. 고조선의 법률과 유사한데 자, 일단은 부여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 첫 번째 바로 뭐가 있냐? 사람을 죽이면 사형입니다. 살인을 하게 되면은 살인한 사람은 너는 사형이야. 너는 사형이고 그 살인자의 가족은 노비가 되는 거야. 야, 이거 굉장히 크네요. 어쨌든 뭐 고의든 아니면 뭐 실수든 사람을 죽이게 되면 사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노비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노동력, 그 생명이 중시되는 고조선의 법과 유사하다는 거 볼 수 있죠. 여기서 고조선은 어디? 기자조선. 하지만 기자조선도 고조선의 거수국이었으니까 고조선의 법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고 있죠.
자, 살인을 하면 사형에 처하고 가족은 노비가 된다. 그죠? 마이크 잠깐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두 번째는 도둑질. 도둑질하면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목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좀 오래 쉬었죠. 도둑질하게 되면요 12배로 변상한다. 12배 변상, 12변상. 12배로 변상합니다. 도둑질한 사람이 12배로 변상해야 돼. 그러니까 물건 하나 훔치면 12배로 그 가치의 12배를 내야 되는 것이.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일책 12법. 이건 뭐 나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를 좀 쉽게 하고자 한 번 실수하면 12배로 갚는다. 일책 12법. 이렇게 공부하자라는 그런 내용이지. 공부 좀 쉽게 해보자. 도둑질하면 12배로 변상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조항입니다. 세 번째 조항은요. 이걸 이런 표현을 적어야 될까? 간음. 남녀가 간음, 즉 음란한 거 하면 안 돼. 음란한 거 하면 역시 죽어요. 간음하면은 남녀 사형이고요. 그리고 투기. 이건 투기는 뭐야? 질투. 보통 우리가 사극에서 많이 하죠. 투기하지 마시오. 소첩이 지금 현재 투기를 하는 것이옵니까? 아니옵니다. 어쨌든 이 여성에게 지워진 이 멍해가 되겠는데 집안에서 이제 뭐 남편이 뭐 새로운 뭐 가족 구성을 데리고 오면은 뭐 잠깐 눈을 흘기는 정도가 아니라 뭐 괴롭히고 막 그지? 막 그러는 거, 질투하는 거. 그게 바로 투기입니다. 투기. 자, 그런데 이게 간음하고 똑같아. 간음하거나 투기하면 바로 뭡니까? 사형입니다. 사형. 죽어요. 그 여자가 죽어요. 사형. 게다가 이 중에서 특히나 투기가 무서워. 투기를 하면 사형하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투기하면 한 가지 더해줘. 바로 뭐냐? 그 시신이 유기 됩니다. 유기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방치된다는 건데 어디다가 바로 이 투기하는 여성은 죽인 다음에 그 나라의 남산에다가 던져놓는 겁니다. 유기죠, 유기. 들짐승의 밥이야. 어떻게 썩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신을 썩혀버린다. 아무렇게나 방치한다니.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가져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자 집안에서 소나 말을 갖다 바치고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남자 집에서 뭐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돌려받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죽은 것도 불쌍한데 그 시신까지도 방치하고 유기하고 가져갈 수 없게 만드는 이러한 무서운 법이 여성들에게 쌓여진 굴레가 바로 부여에 있었습니다. 중국 역사서에 전해집니다. 그렇게 전해지는데 늘 얘기하지만 사료 비판 어쨌거나 그런 얘기가 있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부여의 법금이 되겠습니다. 범금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조금 가벼운 얘기 합시다. 가벼운 얘기. 패션. 옷 얘기가 되겠는데, 옷 얘기. 옷차림이에요. 자, 부여 사람들은 요 흰옷. 흰옷을 좋아했답니다. 이런 환해 보이죠? 깨끗해요. 순수해요. 근데 왜 이 얘기가 나오지? 어쨌든 화이트 패션. 흰옷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숭상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숭상. 뭐 흰옷에 뭔가 이런 어떤 교감이 있나 봐. 정신적인 교감이 있나 봐. 뭐 어르신 돌아가시면 또 삼배 옷 입어야지. 뭐 염색 재료가 뭐 이렇게 부족한 경우에 뭐 어쩔 수 없이 흰옷을 입어야 되지만 어쨌든 흰옷을 숭상하고요. 그렇다고 뭐 색깔 옷은 안 입냐? 그건 아니고요. 흰옷과 함께 신발은 가죽신을 신데 일단 흰옷을 숭상하는데 외국에 나갈 때 해외 출장 갈 때 즉 중국 갈 때는 비단 옷 입는데 비단 옷. 이것은 이제 잠시 뒤에 제가 뭐 잠깐 얘기하겠지만 이 부여 사람들의 어떤 그런 넉넉한 어떤 후덕한 어떤 배려심. 일단 자기 동네 안에서는 뭡니까? 흰옷 입고 좋아 깨끗해 화이트. 근데 외국 갈 때 중국 사람 만날 때는 바로 뭡니까?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비단을 몸에 감고 가는 거죠. 상대에 대한 배려야. 좋아. 중국 사람들, 부여 사람들 좋아합니다. 서로 뭐 계속 조공무역하니까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아주 그냥 불퉁불퉁 싸우지 않으니까 부여 사람들 좋아합니다. 자, 흰옷을 숭상하고 가죽신을 신고 비단옷을 입는다. 해외 출장, 이거 출장 갈 때 비단옷 입는다. 그렇게 여러분들 가볍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부여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볼까? 부여인의 어떤 풍모. 부여인의 풍모. 일단은 바로 뭐야? 중국 사람들이 소개하길 일단은 과격하다. 이 과격이란 말은 뭐야? 좀 앞뒤가 안 맞는데 어쨌거나 일단은 첫인상은 과격해. 뭐냐? 일단 이 북방 민족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뭐 음식을 이렇게 줄 때도 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한 숟갈 떠보세요. 이게 아니고 뭡니까? 야, 날래 먹어라. 와, 이렇게 늦었네 하면서 그지? 먹어라. 이러면서 그지? 그러니까 좀 뭐 첫인상에는 과격해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바로 뭐냐? 뒤에 따라오는데 바로 뭐냐면 체구가 커. 키가 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안 보여도 돼? 안 보여도 돼. 키가 커. 몸집이 큽니다. 몸집이 커요. 옛날 고대 사람들 뭐 구척 장신도 있고 막 그래. 구척이면 얼마야? 한 척이 30이면 3, 9, 27. 어휴, 어마어마하게 큰데 3m도 있는데 3m도. 부여왕 대소를 죽인 그 고구려 장수 괴유, 이름도 괴유인데 구척이랍니다. 키가 구척. 어쨌든 부여 사람들도 키가 크고요. 이것과 함께 또 바로 뭡니까? 후덕하다. 온화하고 후덕하다. 이건 뭐 과격하고 앞뒤가 안 맞는데 어쨌거나 바로 뭡니까? 고구려 사람들처럼 약탈 경제가 아니고 중국을 이렇게 중국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니까 뭐 좀 그렇게 좋게 봤나 보지 뭐. 그리고 굉장히 예의가 있다. 술 먹을 때도 예의가 있고 잔을 씻어서 이렇게 먹는 막 이게 아니고 잔을 씻어 가면서 이렇게 먹는 어떤 그런 주도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바로 뭡니까? 과격, 키 커, 후덕. 그리고 바로 뭡니까? 신나. 신나. 부여 사람들은요. 길을 가다가도 밤낮 가지 않고 남녀노소, 노소구나 정확하게는. 노인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노래를 불러. 길 가면서 밤낮 없이 노래. 신나. 과격하지만 온화하기도 하고 예절을 바르면서도 신나. 이게 바로 부여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오케이. 자, 이렇게 적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 풍속의 가장 중요한 거. 제천 행사. 부여의 제천 행사. 와, 잘 나옵니다. 바로 영고가 되겠습니다. 영고는요. 중국의 그 시작점으로 알고 있는 물론 하나라가 있지만 그 다음이 바로 뭡니까? 상나라, 바로 은나라가 있잖아. 은나라, 은상, 은이나 상나라랑 똑같이 바로 그 은나라의 달력을 써가지고 은역 정월은 이제 연초가 되겠지. 은역 정월 요거를 달력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식으로는 음력 12월이 되겠습니다. 12월. 동지 지나고 섣달이 되겠다. 섣달. 그래서 바로 나빌이라고 하는데 나빌날에는 이 납고라는 북을 쳐가지고 뭐 기분 좋으니까. 자, 이 영고는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제천 행사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부여 사람들이 이 영고 날이 되게 되면요 수일 동안 아주 여러 날 동안 바로 뭡니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밤낮 없이 노래하고 즐기고 춤추고 음력 12월 춥고 날씨 춥고 막 이럴 때 북치면서 뒤에는 고자가 북고자인데 사실 이 영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영고라는 이름이 붙여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지 섣달 납고 치는 그 나빌날 이 북을 치니까 뭔가 북을 치면서 뭔가 이렇게 했겠지. 정확한 뜻은 아무도 몰라. 바로 영고라는 제사를 지내는 제천 행사가 있는데 이때 뭐 하냐면요. 이때 밤낮 없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또한 바로 뭐냐면 형벌을 중단합니다. 형벌을 그쳐요.
형벌을 중단합니다. 중단.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막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밤낮없이 하하하 하면서 노래 부르고 즐기는데 한쪽에서는 막 줄이 틀고 막 조우고 막 기름치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 응? 그건 좋은 건데. 자, 어쨌거나 형벌을 중지하고 가벼운 죄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죄수를 풀어줍니다. 석방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 부여의 사회 풍속에서 이 영고 굉장히 중요하죠. 제천 행사로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강조 3개. 자, 부여의 사회 풍속에서 바로 뭐가 있냐면 형, 사, 처, 수, 뭐 제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도도 어차피 풍속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형사처수제 이게 바로 뭐냐면 부여 사람들이 만약에 전쟁이 터지게 되면 집안의 큰형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가 죽었어. 전사했어. 그럼 어떻게 돼? 그 형의 가족들, 특히 형의 부인이 어떻게 되냐면 큰형이 나가서 싸우다가 전쟁터에 싸우다가 죽었다. 그럼 남아있는 그 형의 부인, 형수는 바로 뭡니까? 이 동생이 아내로 삼게 됩니다. 해괴망측하죠?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그 형의 부인, 형수를 동생이 아내로 삼는다. 이것이 바로 형사처수제인데 이게 형사취수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해괴망측해. 야, 형이 죽으니까 그 형의 부인을 동생이 취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뭘 취해서 뭐 하게? 자, 이것은요, 여러분들 조금 생각이 필요한데, 자, 전쟁터에서 형이 죽었어요. 그럼 남아있는 가족은 어떡합니까? 혼자도 막막하지만 주렁주렁 자식까지 있으면 어떡해? 앞길이 막막합니다. 누가 벌어 먹을 것인가? 여자 혼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남아있는 자식들을 키워낼 겁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서 집안의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그리고 그 가족, 아이들을 집안 사람으로 돌봐야 되는 겁니다. 처라는 것은요, 아내를 얘기합니다. 아내는 집안 사람, 안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죠. 즉, 집안 사람이 되는 거죠. 형이 죽게 되면 그 형수와 가족들은 동생 집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다 해괴망측한 그런 일이 아니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 터지고 불의의 사고가 있고 그 불행이 가족들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 가족들의 불행을 조금이라도 건져 올려는 사회 보장 풍속이 되겠죠. 복지제도. 아시겠죠? 단순히 취수라는 말에 우리가 이렇게 해괴망측한 그런 상상을 하면 안 되고 남아있는 가족들을 동생이 돌봐야 되는 사회 보장으로 여러분들께서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 풍속이 바로 뭡니까? 북방의 그 민족 중에 흉노와 유사하다, 흉노와 같다 이런 표현이 있어. 흉노족도 이런 풍속이 있나 봐요. 형사취수제가 아니고 형사처수제입니다. 형이 죽으면 그 형수와 가족들을 집 안사람으로 드린다. 형사처수제가 되겠고요. 바로 부여의 풍속이 되겠고. 자, 그 다음 번째 하나 뭐냐? 그 다음 번째는 우제전법 해도 되고 복해도 되고 우제전법, 우제전복. 이게 바로 뭐냐면 점 치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 점 많이 쳤잖아요. 요새도 많이 치죠. 요새도 무슨 이 우제전복은요. 소의 이제 이 발이 있습니다. 이 우족이라고 하죠. 우족. 이 소의 발에는 이 발굽이 있잖아. 발굽이. 이 발굽이 있는데 이 발굽을 이렇게 불에 그슬려 가지고 나라의 중요한 일에 대한 그 점괘를 보는 거지. 그래 가지고 소의 발굽이 이렇게 붙어 가지고 묵을 내잖아. 좋은 거야. 묵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이 발굽이 벌어져서 찌가 되잖아. 안 좋은 거야. 찌가 되면 안 좋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발굽이 붙어 있어야 되고 갈라지게 되거나 발굽이 쩍 벌어지게 되면 불에 걸려가지고 쩍 벌어지게 되면 불길하고 길과 불길. 길한 게 좋죠. 자,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 역시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것은 뭐 그냥 잠깐 터져드립니다. 뭐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게 있다.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형사처수제 같은 경우에는 뭐 고구려까지도 이어지고요. 우제전복이야 뭐 그 당시 고대 국가에서 굉장히 흔하죠.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뭐 갑골문자 같은 것도 전부 다 뭡니까? 중국의 갑골문자도 이렇게
거북이 등딱지, 소의 견갑골 이렇게 지져가지고 하는 거죠. 갈라지는 거, 뭐 이런 것으로 점을 쳤으니까 비슷한 모습들이 고대 국가에서 보입니다. 어쨌든 부여에서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고, 부여의 사회 풍속 중에서 그 법금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시고, 일책 12법이라는 어떤 공부하기 위한 방법이 있고, 특히 제천행사 연고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부여의 왕들, 일단 해모수, 동명인지 해면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라를 세우고, 그의 아들 해부루 때는 수도를 이렇게 옮긴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약간 불교적인 어떤 그런 곳으로 이렇게 옮기는 얘기가 있고, 그 사이에 또 해모수가 치고 들었다 이렇게 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데, 어쨌거나 해모수가 해부루를 낳고, 해부루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어디 갔는데 그 돌 밑에 개구리처럼 생긴 애가 있어가지고 걔를 아들로 삼았어. 그가 바로 금화야. 금화가 바로 뭡니까? 대소를 낳고, 특히 대소 같은 경우에는 주몽의 손자였던 대무신왕과 싸우다가 죽습니다. 괴유라는 장수한테 죽고. 그러다가 부여에는 왕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다가 나중에 서기 한 125년 그쯤 되게 되면은 바로 뭡니까? 위구태라는 또 강력한 왕이 등장하고, 또 그의 아들 간위거, 그리고 간위거의 아들 마여, 그리고 마여의 아들 의려가 있는데, 이때는 바로 뭡니까? 이 부여가 바로 서쪽에 웅비하고 있던 선비족의 압박을 받습니다. 바로 저의 이 방송을 듣는 오랜 친구 모용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바로 이 모용씨, 선비족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특히 의려 때는 모용외라는 선비족의 이 요동궁공이라고 할 수 있지, 그 지구를 받은 아주 센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요동궁공 모용외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왕이었던 의려가 자살하고 1만여 명의 부여 사람들이 선비족에게 끌려가는 그런 수모를 겪습니다. 어쨌거나 이 대소의 죽음 이후부터 해가지고 부여에는 왕권이 점점 약해지다가 거의 왕들의 어떤 기록도 없다가,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잠깐 반짝하는 중흥기를 맞이하는 그런 왕들이 있다가, 결국 선비족의 압박으로 점점 나라의 규모가 줄어들게 되다가 결국은 고구려에게 병합당하면서 494년에 소멸되게 됩니다.